유엔 국제회의장에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대사와 파견된 외교관과의 갈등은 수십 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외교관들은 당분간 출입 금지를 당했다고 하죠. 여기 중국인 외교관과 외국인 유엔 대사가 서로를 노려보며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관은 뜬금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보이더니 한국인들은 90%의 사람들이 휴대폰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대체 왜 한국이 선진국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외국인 유엔 대사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외교관들은 모두 중국인 외교관을 노려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곳 회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엔 대사관에서 세계경제분석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윤이라고 합니다. 다른 평범한 외교관들과 달리 세계경제분석 전문가 과정을 준비 중인 저는 얼마 전부터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도표를 만들기 시작했고, 조금 더 현실적인 자료 조사를 위해 시간을 두고 다양한 나라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체크하는 일종의 과제 겸 여행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제가 그 중에서도 눈여겨봤던 나라들은 바로 한국과 중국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부서였던 중국 외교관들은 제가 경제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한국은 90%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탈 돈도 없는 가난한 후진국의 사람들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한국 노숙자들에게 뺏길 것이라며 한국 방문을 절대적으로 말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터넷의 정보를 찾다 보니 한국은 이미 중국을 추월한 경제 선진국인 것도 모자라 한국만의 독특하고도 부유한 거주 방식인 아파트는 그 내부에 수영장과 헬스장, 심지어는 뷰가 좋은 카페마저 있을 정도로 부유해 보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실체를 비교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이하게도 저희 유엔 대사님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 회의이기는 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관들을 직접 초청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는 일종의 현장 참여 회의와 다름이 없었고, 평소 한국과 중국의 경제 실체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영상 촬영용 캠코더까지 준비해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5분 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유엔 대사님께서는 유럽권의 나라들도 분명한 경제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디지털 산업 경제 상황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새로운 경제 롤모델 국가로 선정되어야 한다며 저의 자료조사와 비슷하게 한국의 거주 방식인 아파트와 그들에게만 평범한 부유한 삶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대사님께서는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의 경우 다른 나라들이 극도로 부유해야 할 수 있는 부유국 도시 인프라에 가깝다며 외교관들에게 꼭 한 번은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고, 직접 유엔 대사님의 자료 화면으로 마주한 한국의 도심 인프라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한국의 부유한 인프라와 아파트라는 거주 방식에 빠져있던 그때 한 중국 외교관이 대뜸 손도 들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회의의 중단을 요청해 왔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옆에 다른 외교관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한국은 90%의 사람들이 휴대폰도 없는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인데 대체 왜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유엔 대사님을 보며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유엔 대사님께서는 살짝 당황한 눈치기는 하셨지만 중국 현지인의 생각을 들어보자며 그 외교관에게 약 20분 정도의 발언권을 승인했고, 중국 외교관은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신나서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관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회의실에 있던 다른 국가의 외교관들은 중국인은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같은데 라며 중국 외교관의 발언이 한국을 전혀 모르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 같다는 웅성거림의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있는 외교관들은 전부 경제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들 아닌가요? 이미 한국에 세뇌되어 버린 유엔 대사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가난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당신들의 태도가 저는 너무나 웃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국의 경제 현실을 알려드리죠. 많은 외교관들이 요즘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더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다는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애초부터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나요?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빠른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 시스템은 전부 중국의 세금 지원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들이에요. 즉 지금의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빌붙는 모기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죠. 정말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외교관들이 있나요? 한국 여행에 대해 처음 검색해보면 한국은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글은 물론 한국의 도심 인프라가 자연과 빌딩이 너무나 조화롭게 되어 있어 부유하고도 신비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추천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수도 서울은 정말 국지적인 형태로 그런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 진실을 알려면 절대 그 부분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는 외교관들이 전부 한국이 부유하다는 세뇌를 당한 것처럼 글로벌을 타깃으로 하는 이미지 메이킹에 미쳐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길거리에 화장실과 은행조차 없고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걸어가거나 경운기를 타고 이동하는 명백한 가난 국가인 것이 현실입니다. 경운기가 뭔지도 모르는 외교관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건 한국의 완전한 낙후 지역에서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경운기로 택배를 배달하고 이동을 하는 수준 낮은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은 그럼 뭐냐고요. 그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대부분은 중국인이거나 오직 자동차 타는 것에만 인생의 대출을 끌어다 쓴 가난한 한국인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경제부서 유엔 대사라는 유엔 대사님께서는 지금 한국의 거주 방식인 아파트를 극찬하며 그들이 새로운 부의 시대를 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더 생활 인프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한국은 아파트 내부 즉 집 내부에 화장실조차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거주하기 위한 집이 아니죠.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는 보여주기식 인생을 위해 집 내부에 화장실을 없애면서까지 겉만 번지르르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파트 내부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전기와 가스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아파트가 전부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우리는 중국으로 해외 취업을 오는 한국인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됩니다. 한국이 정말 부유하고 독자적으로 부유한 생활이 가능한 국가였다면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해외 취업을 왜 올까요? 중국보다 부유한 국가가 한국인데 굳이 올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1년마다 한국의 고학력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으로 와서 해외 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집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가스와 전기가 공급되는 주택을 너무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중국의 임금이 한국보다 약 5배 정도 높다는 사실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 20대들이 첫 취업을 하면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초등유엔부터 대유엔까지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을 학력 졸업에 날렸지만 그 결과는 결국 100만 원을 버는 중국 최하층민의 삶과 다름이 없죠.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국가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 길거리 환경미화원도 약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중국과 한국의 경제지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외교관들이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하다는 비상식적인 의견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을 발견할 때마다 국가가 지정해 놓은 한국에서 그나마 부유한 아파트로 데려가서 그 집을 보여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외국인과 함께 가면 버스와 지하철의 무료화는 물론 다양한 금전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향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누릴 수 있고 만약 내가 이민을 온다면 이 부유한 삶은 너희 것이 된다고 말을 하죠. 즉 한국으로 이민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한국인들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거짓 정책에 속아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의 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완전한 부유 국가 중국은 어떨까요? 저희 중국인들은 평균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며 대중교통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 길거리에는 자동차들이 깔려 있고 주인이라는 개념조차 없어 모두가 공동 시스템으로 차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건 특히나 모두가 부유한 중국이기에 가능한 중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죠. 즉 중국을 처음 오는 외국인들이라도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타고 무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면 되는데 주유소에서도 아마 돈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저희 중국인들은 너무나 부유해서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베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부유한 중국에서의 자유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한국으로 간다면 단 하루 만에 모든 돈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한 중국과 달리 한국인들은 90%의 사람들이 집도 없고 차도 없어서 돈이 많아 보이는 외국인만 보면 돈을 훔쳐가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거든요. 제 말이 믿기 어려우면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한국의 영상들을 검색해 보세요. 한국인들은 지금 90%의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유튜브에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생활은 상위 10%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대사님에게도 이와 관련하여 회의 내용의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인들의 세금 지원 정책이 없으면 굶어 죽는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해주시길 바래요. 저는 진실을 알렸습니다. 중국 외교관은 거의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을 깎아내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도시 인프라, 또한 중국인들의 세금 정책 지원으로 전부 일군 것이라며 자신의 고향 중국을 극찬하기 바빴어요. 심지어 중국 외교관은 말을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옆에 외교관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면서까지 한국이 가난하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호응을 유도했고 심지어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거주 방식인 아파트는 국가 자체적으로 보여주기식 홍보를 위한 홍보물이라는 기괴한 주장마저 하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외교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의 외교관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외교관의 발언들은 대부분 정말 상식적인 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발언들에 불과했고 그것도 모자라 중국에서는 모두가 부유해서 길거리에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들으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한국의 지금 경제 순위 또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유엔 대사님에게 계속해서 회의 정정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시던 유엔 대사님께서는 회의실의 외교관들을 진정시키고 그 중국 외교관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는데요. 유엔 대사님께서는 중국 외교관을 바라보며 단 한 문장을 내뱉으셨고 중국 외교관은 유엔 대사님의 일침 질문에 말을 얼버무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관 당신의 휴대폰을 지금 꺼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외교관들도 추가로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아마 중국 외교관은 중국산 휴대폰 나머지 외교관들은 대부분 한국의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폰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중국산 휴대폰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죠. 유엔 대사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의 외교관들은 저마다의 휴대폰을 꺼내 회의실 책상 위에 올려놨고 역시나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고가의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하고 이와 반대로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외교관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엔 대사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중국과 한국의 진실한 경제지표라고 했고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외교관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으나 중국인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엔 대사님의 발언에 중국 외교관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만약 중국이 정말 부유한 국가였다면 많은 외교관들이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유함의 척도 또한 브랜드 마케팅의 적합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외교관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누구도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격 또한 한국산 휴대폰이 더욱 비싼데 말이죠. 외교관이 정말 부유한 국가의 사람이었다면 한국산 휴대폰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가난함을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물론 굳이 이런 현재 상황을 살펴보지 않아도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한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부유한 삶이 너무나 평범하게 여겨지고 있어 그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중국 외교관은 아까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안타깝지만 그 금액은 지금 한국에서 약 일주일 정도의 아르바이트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평범한 돈입니다. 즉 아무런 학업 조건과 경제적 능력 없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만 해도 중국의 고임금자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국 외교관의 대부분 발언들은 정말 단 하나의 지식인이라고는 여겨질 수 없는 거짓 발언들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은 너무나 부유해서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공유하고 탄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절도를 추천하며 살아갈까요? 그건 엄연한 절도입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관에게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중국이 너무 부유해서 차를 공유하는구나 라는 미친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지금 중국에서 생활하는 20대들의 첫 취업 월급은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도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 200만 원 이상의 돈은 그 누구라도 벌 수 있습니다. 30만 원과 200만 원 중국에서는 대사관조차 거금을 들여 마친 취업 월급이지만 이미 한국과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네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국 외교관은 특히나 지금 한국의 최저시급은 1만 원을 넘어 이제는 1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은 거의 10년이 넘게 1,0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현재의 중국은 아무런 경제 발전도 없이 그저 국가 자체가 너무나 가난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자동차에 대한 중국 외교관의 의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인터넷 정보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동차를 보유한 인구가 약 35%, 한국은 86%, 즉 90%에 육박하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은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가 대부분이며 이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 지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여기에 자식들의 자동차 보유 수량까지 더해지면 중국은 따라올 수조차 없는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 자동차 보유가 35%밖에 되지 않으며 이 지표의 대부분은 한 가구당 한 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교관의 주장과 다르게 중국은 부유한 것이 아닌 극도의 가난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주장을 그렇게나 당당하게 하다니. 경제학 유엔 대사로서 당신이 어떻게 대외교관의 지식을 가졌는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심지어 한국에서만 평범한 주거 방식인 아파트는 한국인들에게만 평범한 것이지. 외교관처럼 가난한 중국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지금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방식이 아니에요. 아파트 내부의 헬스장과 수영장 심지어는 음악을 연습할 수 있는 음악실까지 너무나 평범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제는 아파트 내부에서 매일매일 식당 업체가 해주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호텔 서비스도 갖추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부유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한국에 가더라도 이런 한국인들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중국에서 아무리 돈을 모아봐야 한국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거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 이 차이야말로 지금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중국 외교관들은 끝도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한국이 원래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그들의 부유한 경제력은 곧 중국이 만들어졌다는 이상한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더군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만약 한국이 정말 중국의 속국이라면 왜 중국은 한국보다 가난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증거조차 없죠. 만약 지금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속국 아닐까요? 경제적 부유함은 단순 지표로 수십 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중국의 대기업 인원들과 고학력자들은 약 20년도부터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비자 조건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중국 외교관은 또다시 한국의 고학력자들은 중국으로 가서 글로벌 취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대체 왜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24년 인천공항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위해 방문한 고학력자 중국인들은 78만 명 이상에 육박했고 이는 역대급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중국은 국가 경제가 멸망해 고연봉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증거이며 미래 먹거리 또한 한국이 더 많다는 증거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지 않았나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획기적인 도시 인프라 개발 시스템으로 각 가구의 도시, 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진작에 완성해 놨었는데 중국은 전혀 아니죠. 당신들은 아직도 연탄과 기름 보일러를 쓰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렇기에 겨울이 되면 중국에서는 동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부유한 국가였다면 이런 피해자들이 나왔을 이유가 없겠죠. 외교관이 직접 말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겨울 난방을 할 때 한국처럼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저 전기로 만든 온열기구를 사용하거나 연탄을 사용해서 집안에 난방을 하는 것이 전부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평범하고도 부유한 거주 방식인 아파트와 가난한 중국인들의 생활 방식 차이입니다. 주위에 한국을 방문해 본 외교관들이 있다면 더 중국인 외교관에게 한국의 진실을 좀 말해주세요. 그녀는 아직도 현실을 믿지 않고 화가 난 표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외교관이나 지금 당장 유튜브에 한국의 아파트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부유함과 중국의 가난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유엔 대사님께서는 중국 외교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해버렸고 그래서 그런지 유엔 대사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외교관은 몸까지 덜덜 떨며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회의실의 분위기는 중국 외교관을 향해 빨리 회의실을 나가 달라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고 중국 외교관 옆에 있던 외교관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가 회의실을 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주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중국 외교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뜬금없이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국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인들은 잘 씻지 않아서 전 세계인들에게 민폐가 아니냐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엔 대사님께서는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저희 파리 대사관에서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인 외교관들은 청결에 꼭 신경을 써달라는 안건까지 나왔던 전적이 있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외교관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인들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잘 씻고 다니지 않으면 같은 아시아계인 중국인들에게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것이라며 끝까지 듣기 싫은 목소리로 억지 주장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유엔 대사님께서는 이번에도 그 중국 외교관을 완전히 참교육시켜버리고 말았는데요. 저희 유엔에서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중국 외교관들은 청결에 신경을 써달라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외교관들은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감거나 길거리, 화장실 행동을 하며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마저도 그 나라의 국가 부유함과 연결이 되는데요. 부유한 나라라면 그만큼 시민의식과 인격적 성장이 같이 따라오지만 중국은 언제부터인가 국가가 경제위기 수준으로 주저앉으며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이나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거의 소멸되고 말았죠. 지금 중국 외교관의 모습을 보세요. 당신은 오늘 머리를 감고 이곳 회의실에 나타난 것인가요? 실제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몇몇 중국인 외교관들은 중국인들은 검소해서 물값을 아끼고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씻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당황스러운 외교관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인들은 모르는 처참한 중국의 현실이죠. 중국이 얼마나 국가가 가난하면 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지금 한국은 수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을 뿐 아니라 수도세도 상당히 저렴해서 한국인들에게는 사우나와 목욕탕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화인데요. 중국 외교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실의 외교관들을 향해 한국에 대해 비하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던지 아니면 회의실을 나가주세요. 하지만 어차피 당신이 부디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외교관을 회의에서 제외시킬 것이며 올바른 한국의 부유한 경제문화와 상식을 이곳 외교관들에게 알리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래시대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이기에 많은 외교관들이 한국의 선진국 잠재력과 인프라를 알아야 하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국인들에겐 알릴 센스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꼭 제가 가야 하는 건가요? 왜 제가 가야 하죠?
일본의 교장실에서 한 여선생이 교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 아이들 인솔자로 자신이 뽑힌 것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있던 한국 편견으로 인해 한국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이런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학생들을 잘 인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중학교 사회문화교사로 근무하는 하루카입니다. 저는 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제 직업을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학생들과 역사에 대한 제 열정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를 형성한 위대한 사건과 인물에 대해 가르치죠. 저는 학생들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일본의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영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3월의 어느 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평범한 하루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간단히 먹고 전철을 타고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에서는 수업을 가르치느라 바쁜 아침을 보냈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교장 선생님께서 모든 선생님들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회의에서 교장 선생님은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학교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바로 한국의 한 중학교와 진행하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학생 20명이 일주일 동안 서울에 가서 한국인 호스트 가정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이었죠. 한국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런 다음 20명의 한국 학생들이 후쿠오카로 와서 우리 학교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이었죠. 교장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이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요. 또한 일본과 한국 간의 좋은 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두 나라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평화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제 심장을 멈추게 하는 말을 하셨어요. 일본인 교사 한 명이 학생들과 함께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그 선생님이 되어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가는 게 떨렸어요. 제 또래의 많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자랐거든요. 뉴스에서도 양국 정부 간의 다툼에 대한 기사를 가끔 보곤 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생겼어요. 친구가 아닌 라이벌로 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 실수하거나 곤경에 처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양국 간의 아픈 역사를 마주하는 것도 두려웠죠. 솔직히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친절한 미소로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저를 정말 믿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어요. 한국어도 조금 배웠죠. 물론 학생들의 준비도 도와야 했어요. 여행 규칙과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회의도 가졌습니다. 기본적인 한국 인사말과 관습도 배웠어요. 학생들은 정말 신나했어요. 한국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죠. 어떤 음식을 먹을까? 호스트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에서 무엇을 하면 재미있을까? 학생들의 열정과 호기심을 들으며 저도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여행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총 20명이었습니다. 교복에 어울리는 가방을 들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어요. 우리는 함께 비행기를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후쿠오카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우리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금방 도착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푸른 산과 넓은 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러자 높은 빌딩과 번잡한 고속도로가 있는 서울 시내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현대적이고 신기해 보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안내 방송도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의 냄새와 느낌도 달랐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일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도착구역에서 우리 학교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30대로 보이는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일주일 동안 우리를 안내해줄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선희 선생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큰 버스에 타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어요. 많은 자동차와 트럭들이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선희 선생님은 운전하는 동안 한국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80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은 매운 음식과 대중음악 초고속 인터넷으로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선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습니다. 책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일상이 어떤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몰랐죠. 제 무지가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우리는 우리가 묵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동부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학교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는데 현대식 건물이 여러 개 있고 운동장도 넓었습니다. 그리고 박선희 선생님은 우리를 호스트 가족들을 만나러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학교 체육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환영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우리를 안아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만나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학생들이 호스트 가족을 한 명씩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약간 수줍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모험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호스트 가족은 50대의 멋진 부부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호스트하고 일본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학교에서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식당은 태극기와 일장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맛있어 보이는 한국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이 있었습니다. 몇몇 요리는 생소했지만 저는 모든 요리를 조금씩 먹어보았습니다. 맛은 정말 맛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한국 학교 교장 선생님의 연설이 있었어요. 저희를 환영해 주셔서 정말 기쁘다고 하셨죠. 이번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는 한국과 일본이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한국 학생들은 우리를 위해 전통 음악과 춤을 공연했습니다. 학생들은 밝은 색상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춤은 정말 우아하고 표현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재능과 절제력에 놀랐습니다. 제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어요. 저는 그들도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간단한 한국 민속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조금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한국 학생들과 함께 웃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기도 했습니다. 스텝과 리듬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어나 문화적 장벽 없이 함께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그날 밤잠들면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생각했습니다. 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요, 한국에 대한 제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기회였어요. 새로운 문화에 대해 마음과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존중으로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은 다양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서 한국 전통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국, 생선구이 그리고 물론 김치가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주저했지만 저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모험의 일부라고 말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400년 이상 한국을 통치한 조선 왕조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궁궐입니다.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랐어요. 궁궐 부지는 매우 넓었고 수십 개의 건물과 정원이 있었어요. 저희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을 둘러봤어요. 가이드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궁궐의 역사와 그곳에 살았던 왕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는 왕이 법정을 열었던 웅장한 왕좌의 방을 보여줬어요. 여왕의 숙소와 왕실 연회장도 보여주었어요. 페인트 칠한 스크린부터 조각된 기와까지 모든 것이 매우 우아하고 섬세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궁전이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돌로 만든 산책로와 오래된 나무가 있는 넓은 안뜰이 있었어요. 화려한 연꽃이 있는 작은 연못도 있었죠. 그리고 궁궐 담장 너머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푸른 산들이 보였습니다. 관광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었어요. 궁궐 투어가 끝난 후에 저희는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전통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행진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근위병 교대식을 보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는 한국 가족들도 보았어요. 아이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귀여워 보였죠. 점심은 궁전 근처에 있는 궁중 요리 전문 식당에 갔어요. 조선의 왕과 왕비에게 대접했던 음식이 바로 궁중 음식이었어요. 아주 화려하고 섬세한 음식이었고 작은 접시와 고명이 많았어요. 저희는 신선로 구절판 약과 등을 먹었죠. 모든 음식이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매우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박물관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 예술, 문화에 관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 칼, 불교, 조각품, 조선시대 회화 등을 볼 수 있었어요. 박물관이 너무 커서 일부만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인상 깊었던 전시물 중 하나는 일본의 한국 점령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했어요.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자유와 언어 문화를 빼앗아 갔죠. 한국인들을 공장과 광산에서 적은 임금으로 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한국 남성을 징집해 싸웠습니다. 이 역사를 읽으면서 저는 매우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거든요.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배우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왜 아직도 양국 사이에 분노와 불신이 존재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시회는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점령에 저항하고 독립을 위해 싸웠는지도 보여줬어요. 투옥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일본 정부에 항거한 용감한 운동가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마침내 해방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열렸던 대규모 축하 행사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인간의 정신은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런 교류를 통해 일본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호스트 가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호스트 어머니께서 짜장면과 탕수육으로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녀는 제 하루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역사와 문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스트 부모님이 가족 사진첩을 보여주셨어요. 아기부터 대학생까지 딸이 성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사진도 있었어요.
함께 앨범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가족의 기쁨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개방성과 따뜻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저를 가족의 일원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들은 저와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 대가로 제 삶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국적과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추억,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관점으로 마음이 활짝 열린 것 같았어요. 고궁은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여줬습니다. 박물관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회복력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가정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관대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직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한 역사의 어려운 부분을 마주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설레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 같았거든요. 역사 교사로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과거는 단순히 날짜와 이름의 집합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살았고 고군분투했으며 꿈을 꾸었던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교훈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과 세상에서 나의 위치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래된 편견을 깨고 공감과 존중의 새로운 다리를 만들고 있었죠. 남은 한 주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즐겁든 힘들든 모든 경험에서 배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좋은 홍보대사가 되고 한국 호스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평화로움과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히 재미있는 모험이 아니라 성장과 발견에 의미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과 함께 앞으로의 하루를 기대하며 일어났습니다. 호스트 어머니가 생선구이, 밥, 수프 등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등 제가 배운 한국어 표현을 연습했습니다. 호스트 부모님은 웃으며 제 발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학교에서 나머지 그룹과 만났습니다. 오늘은 비무장지대 즉 DMZ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로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는 남북한의 국경지역입니다. 저는 이것이 냉정하고 강력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비무장지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가이드 박선희 선생님이 한국전쟁과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중국은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전투는 잔인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난민이 되었어요. 1953년 전쟁은 휴전으로 끝났지만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한 사이의 완충지대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박선희 선생님은 비무장지대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중무장한 국경 중 하나이며 양측에 1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다가갈수록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방에 검문소와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려면 몇 차례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죠. 첫 번째 목적지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공동경비구역 JSA였습니다. 이곳은 남북한 군인들이 마주보고 서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휴전선에 걸쳐 있는 큰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쌍안경을 통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현실적이면서도 오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모든 가족들과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지속적인 긴장과 여전히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JSA 이후에는 비무장지대의 다른 주요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북한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방문했습니다. 선전마을과 공장은 보였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마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또한 북한이 남한으로 병력과 무기를 보내기 위해 비무장지대 아래에 파놓은 침투용 땅굴 중 하나에도 들어갔습니다. 터널은 좁고 어두웠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한때 이 땅굴을 기어다니며 싸우다 죽었을 병사들을 생각하니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투어 내내 저는 비무장지대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를 만든 전쟁의 추악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 희귀종과 멸종위기종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창한 숲과 평화로운 강 심지어 야생 두루미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그토록 많은 고통과 갈등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한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분단과 트라우마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평화와 안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간 화해와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과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을 탈출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고난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했던 북한의 가난한 마을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옷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유와 더 나은 삶을 꿈꿔왔어요. 어느 날 그녀는 오빠와 함께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간 후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며 업자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망명과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의 용기와 회복력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두려움과 절박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북한 정권의 불의와 잔인함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탈북자들의 희망과 결단력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과거가 그들을 규정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꿈을 추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어두운 시기에도 인간의 정신은 빛을 발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저는 국경을 초월한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탈북자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이자 변화의 주체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공포와 무지의 장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탈북자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한 젊은 여성에게 탈북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도중에 낯선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친절을 받았고 그 덕분에 인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우리가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도 오랫동안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은혜와 연결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를 끼치기보다는 돕고 벽을 쌓기보다는 다리를 놓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스트 가족분들과 그날 배우고 느낀 모든 것에 대해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경청했고 분단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분단이 모든 한국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희망과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호스트 아버지는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북한에서 오랫동안 헤어진 사촌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호스트 어머니는 제 학생들과 그 자녀들, 같은 젊은 세대가 남북한 간의 진정한 화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세대들은 더 개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들의 선의와 낙관주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수많은 역사와 변화를 겪으면서도 희망과 인간애를 잃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제가 탈북자들의 이야기에서 보았던 회복 탄력성과 은혜에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깊은 감사와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죠. 그리고 고통과 기쁨,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인간 경험의 깊이에 겸허해졌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아직 배우고 이해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교사, 더 나은 세계 시민,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공감,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평화가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남쪽에 있는 수원의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어요. 삼성은 전자제품, 가전제품,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박물관에는 삼성의 역사와 업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삼성 제품의 놀라운 혁신과 창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삼성이 생산했던 최초의 흑백 TV와 휴대전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춤추는 로봇과 같은 최신 첨단 기술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병철은 1938년 식료품과 국수를 판매하는 작은 무역회사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전자회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정치적 격변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독창성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로 삼성을 글로벌 강자로 키웠습니다. 그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직원들을 해외로 보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부터 배우게 했습니다. 또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힘을 믿어 한국의 여러 학교와 대학을 설립했죠. 저는 이 회장의 이야기에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자신의 재능과 결단력으로 놀라운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성공적인 기업을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발전과 번영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닮아 있습니다.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였지만 잿더미에서 일어나 기술 문화,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거듭난 대한민국,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꿈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대한민국과 말이죠. 삼성박물관을 둘러본 후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거나 일했던 한국 비즈니스 리더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성장과 앞으로 더 많은 협력과 교류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와 통찰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역사적 긴장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과 공통 관심사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과 일본 모두 인구 고령화, 세계 경제의 변화, 친환경 발전의 필요성 등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리고 양국은 서로의 강점과 혁신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오후에 저희는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일제 식민지 당국이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구금하고 고문하던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어두운 간방과 창문, 으스스한 고문실이 있는 암울하고 냉정한 장소였죠.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그곳에서 자행된 잔혹한 행위의 깊은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다 목숨과 자유로 그 대가를 치른 용감한 남녀의 사진과 유물을 보았습니다. 고통과 분노, 저항으로 가득 찬 그들의 편지와 일기를 읽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시물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을 보았어요. 서로 다른 배경과 이념을 가진 활동가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대의를 위해 함께 모여 만든 희생의 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억압의 공간에서 교육과 기억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희망과 변화의 씨앗을 볼 수 있었어요.
한간방에 서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고통을 상상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여 전 세계가 존경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생생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단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불의와 트라우마의 기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일본인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호 이해와 존중 화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 호스트 및 친구들과 함께 작별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쌓은 놀라운 경험과 우정을 축하하는 동시에 마음을 울렸던 장소와 사람들과 작별을 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와 반찬을 먹으며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추억과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웃고 울고 포옹하며 깊은 유대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건배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호스트들의 놀라운 환대 관대함 선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조국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인류애에 대한 소중한 교훈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학생들과 동료들에게도 이번 여행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양국의 더 많은 이해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자 평화 조성자가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호기심을 갖고 더 공감하고 더 겸손해지며 한국 이웃으로부터 배우고 소통할 기회를 찾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여행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두려움과 편견 오해를 안고 한국에 왔지만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가지고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그들의 역사와 문화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해주었고 더 나은 교사, 더 나은 세계 시민, 더 나은 인간이 되라는 사명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정과 평화를 위해 건배하며 잔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희망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며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관계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기쁨과 슬픔, 교훈과 놀라움이 가득한 이번 한국 여행이 제 인생과 교육자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여정의 영원히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슬픔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장소와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동시에 제가 얻은 교훈과 경험을 다시 가져와 학생 동료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 멀리 사라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과 한국에 조용히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얼굴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양국 사이의 이해와 존중의 다리를 놓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평화정의 화해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방인이나 관광객이 아닌 친구이자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여정의 파트너로서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깊은 감사와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가 기대하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역사 문화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어요. 인간 정신의 회복 탄력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새롭게 느끼게 해줬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재학생들,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의 지원과 영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얻은 추억과 교훈은 영원히 저와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자 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화와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다짐으로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항상 저와 함께하며 저를 인도하고 영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에서 러시아 여성들이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급하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리를 지르며 마구 달려나가는 여성을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여성들은 한국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배드민턴 선수 라포바입니다.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배드민턴 훈련을 하는 아마추어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저는 항상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경기를 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성공적인 시즌을 마치고 포상휴가를 받을 자격을 얻었을 때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여할 자격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여행지가 한국으로 발표되자 솔직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언제나 꺼지지 않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은근히 기대했었거든요. 한국은 물론 잘 모르는 나라이지만 배드민턴이나 여행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런 감정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일본의 네온사인이나 미국의 넓게 뻗은 도로를 상상했었거든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불편한 마음이 계속됐어요. 어차피 새로운 곳이잖아.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었어 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열정적인 볼러들의 에너지로 북적이는 라스베거스의 골목을 상상하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2번의 경유 20시간이라는 장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 여정과 비좁은 기내 공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허리가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비행시간이 길어져서 대회장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정말 일정을 어떻게 이렇게 짰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아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때 현지 관계자가 죄송하다고 씻고 갈 생각이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저희가 후진국 사람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숙소에서 씻는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씻으라고 할 수 있냐고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관계자가 전달을 잘못했다고 인천공항에 샤워시설이 있으니 거기서 씻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호텔이랑 붙어있는 샤워시설이라 편할 거라고 하면서요. 호텔이랑 붙어있다고 하니까 뭔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너무 찝찝하니까 가보자 하면서 동료들이랑 샤워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공항에는 노숙자도 하나 없고 어느 하나 지저분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나 넓은지 계속 가는데도 새로운 공간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심지어 공항 내에서 차를 타고 움직이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공항을 안내하는 로봇도 있었고요. 제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순찰을 돌고 있었고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항의 넓은 공간을 가로질러 샤워실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과연 공항에 샤워시설이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샤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물결이 저를 덮쳤어요. 시설은 깨끗하고 조명이 밝으며 놀라울 정도로 넓었습니다. 각 샤워실은 개인실이었으며 공항이 아닌 고급 호텔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수건과 세면도구, 헤어드라이어까지 구비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샤워실에 들어서자 여행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워실을 안 왔으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몸을 씻는 것을 넘어 정신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샤워시설은 평소 여행에서 부담스러웠던 샤워를 호화로운 휴식의 순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행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승객의 편안함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은 모범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아니라 여행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번잡한 해외여행에서 흔히 느낄 수 없는 가치와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상쾌한 샤워의 기억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편안함에 대한 집중이 여행의 가장 평범한 부분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시설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제공했고 한국 방문에 대한 놀라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스포츠 시설을 방문한 노련한 배드민턴 선수로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배드민턴 경기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느꼈던 놀라움과 감탄은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엄청난 규모와 현대적 시설에 숨이 맺을 것 같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넓은 경기장에는 최첨단 배드민턴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조명은 선수와 관중 모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각 테이블은 넉넉한 간격을 두고 있어 충분한 이동 공간과 편안한 경기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기장 곳곳에 정수기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스포츠 시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사려 깊고 편리하게 배치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경기장 구석구석에서 정수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배드민턴처럼 에너지 소모가 많은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수분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쉽고 편리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경기 중 물을 마시려면 생수를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배드민턴 경기장에서는 테이블마다 몇 걸음만 가면 정수기가 여러 대 있어서 놀랐습니다. 물은 상쾌할 정도로 차가웠고 격렬한 경기 중 메마른 목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며 시설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모습에서 스포츠 시설의 설계와 관리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은 벌써 올림픽을 몇 번이나 개최할 정도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심지어 배드민턴 복식으로서는 금메달을 한두 번 딴 게 아니더라고요. 충격적인 건 이 시설이 모두 아마추어 배드민턴인들을 위해서 만든 대회라는 점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스포츠 시설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비의 품질이나 경기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수와 방문객의 총체적인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중국은 여러 번 대회를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하고 왔던 동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질 않았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한국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택가에 자리한 한국의 에어비앤비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평범한 숙박이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마주한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로 향하는 길의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문 앞에 수많은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특이한 광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집에서는 소포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거의 도난의 초대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왜 주민들이 택배를 이런 식으로 공공장소에 방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지나가는 이웃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상자는 실제로 주민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배달된 택배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상자들이 보안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복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은 웃으며 그거 가져가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남의 거 가져가서 뭐 하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남의 거 가져가면 바로 경찰서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러시아는 길거리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도 핸드폰을 뽑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게다가 다음날 이 택배 시스템을 저도 이용해 볼 일이 생겼는데요. 내외 관계자분이 아침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 물 간식 같은 것들을 아침에 챙겨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내일 아침에 문 앞에 있을 거니까 그냥 문 앞에 있는 것들을 들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 맞다. 수건을 빠뜨렸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건 정도는 저희도 배드민턴 선수라서 들고 다니니까 그건 저희가 챙기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대회 준비하는데 그 정도도 안 주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했더니 지금 시켜도 내일 문 앞에 있을 거니까 컨디션 관리 잘해서 내일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 앞에 물이며 과자며 의심했었던 수건까지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신뢰 수준과 공동체 보안 의식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인 재산에 대한 집단적 존중과 함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인식이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을 통해 한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인 택배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행이 신뢰와 존중, 공동체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축된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건지 놀랍고 부럽더라고요. 심지어 더욱 놀라운 점은 배드민턴협회가 협찬을 받았다면서 스마트 기기를 모든 선수단원에게 무료로 주신 점이었어요. 저희는 수상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기를 막 주셔도 되는 건지 정말 놀라웠어요. 스마트 기기가 좋다고 들어서 가지고 싶었지 사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한국 분들은 이런 시계를 많이 차고 계시더라고요. 시계를 차니까 제가 얼마나 걸었는지 뿐만이 아니라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했는지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운동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의도를 방문할 계획으로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다른 대도시의 지하철에서 경험했던 번잡함과 혼잡한 승강장 제가 길을 헤맬 것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서 만난 서울 지하철은 저에게 깊은 인상과 즐거운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청결함이었습니다. 역은 깨끗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으며 질서와 정돈된 느낌은 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여러 언어로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지하철 그림 소리와 같이 직관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 같은 외국인이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전체 운영의 효율성과 사용자 친화성이었습니다. 열차는 한국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정시 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객차는 현대적이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번잡한 바깥 도시에서 벗어난 기분 좋은 안식처였습니다. 여의도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예의와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다른 승객이 내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열차에 탔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새치기 하는 사람은 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어제 택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카드를 찍어야 반드시 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무임승차를 하는지 검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매료된 또 다른 측면은 기술의 통합이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 전체가 앱과 디지털 지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정을 계획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고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게 정말 쉬웠어요. 이 정도의 연결성과 기술 통합은 다른 곳의 대중교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열차가 여의도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바깥 풍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가끔씩 지상으로 드러나면서 숨막히면서도 흥미로운 도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의도로 가는 길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한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더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대해 감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서울 지하철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 여행이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의도의 번화한 거리로 나가면서 저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리함, 청결함, 현대성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돋보이는 경험이었으며 한국 방문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해서는 한강에서 음식을 즐겼어요. 옆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제가 한국을 이렇게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저희는 돗자리도 준비를 해오지 못했는데 이미 역 앞에서부터 돗자리부터 해서 삼겹살, 치킨 모든 것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주소도 없는 저희에게 음식을 배달시켜줬어요. 배달을 받으려고 서툰 한국말로 여기에요. 저 맞아요. 를 외치는 제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외치니까 한국 분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이 순간에도 질서정연한 모습, 남의 음식을 가져갈 생각조차 안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는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이 모든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해준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저에게 이런 경험을 제공해준 한국에 너무 감사하면서
반드시 돈을 모아서 온전히 한국에서만 한 달 살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동료들 중에서는 꼭 한국을 경험시켜줘야 한다면서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 간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한국을 즐기려면 일주일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즐거운 도시인데요. 다음에 다시 오면 온갖 것들을 다 해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신뢰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